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부산과 경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어제 대구를 찾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언급하며 보수 유권자를 공략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모두 불참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특검과 함께 사법개혁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 순방에 나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재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속초,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30도를 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원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엽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심리하고 선고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모두 청문회에 나가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불출석 자체가 특권의식을 드러낸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그 행위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삼권 분리부터 더 큰 것은 국민 주권과 그거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헌법 정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대법관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법위에 군림하냐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과연 이재명 후보가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정식으로 제기할 겁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함께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국회 청문회와 특검 추진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원 내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모두 달려간 곳은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정권 연장 여론이 크게 줄면서 TK가 더 이상 보수의 텃밭만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후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강조하면서 대구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운동 이틀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험지인 영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도 찾았는데 독재 과오뿐 아니라 공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남 유권자들의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면서 유능한 인물을 뽑아달라 호소한 겁니다.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 믿었습니다. 철이 들어서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대구를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과거를 뉘우치면서 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박정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제가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집토끼를 모아 지지세를 견인할 동력을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역시 대구를 찾아 20대 학생들과 시장 상인들을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을 평소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정희식 경제 발전을 외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발 그런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박정희주의를 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좀 미래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새 후보는 영남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부산, 김문수 후보는 진주에서 시작해 경남 유권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하지만 계엄 이후에는 더 이상 무조건 국민의힘은 아니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구 민심은 어느 후보를 향하고 있는지 황예린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직접 다녀간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각 당의 후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린 얘기는 정직한 김문수였습니다. 옛날부터 좀 정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운동권도 했고 하기 때문에 좌우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 생활 끝난 사람은 그걸 끝내야 되지. 뭐 털어지고 있으면 많아. 단일화 과정을 놓고는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잖았습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말을 앞말하고 뒷말하고 이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김문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단일화 과정을 한다 해놓고 자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밤늦게 새벽 3시, 4시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노. 꼭 어디 뭐 인민군 저 이북 뭐 김정은 같은 행동을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층에서는 특히 계엄 사태 이후 더 이상 무조건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을 좀 더 크게 보는 편이라서 전에 계엄도 있고 했으니까 거기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직 이번에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나 이준석 개혁신당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한 30%는 이상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또 원래 국힘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니까 좋은 감정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국힘 그 사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지지율이 조금 높이게 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JTBC 황예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동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도 이어갑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서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에너지와 국방, 자원 등 포괄적인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6천억 달러, 약 85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도 받아내면서 미국 방산업체 12곳이 사우디와 방위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외 여러 중동 현안을 논의했는데 시리아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I will be ordering the cessation of sanctions against Syria in order to give them a chance at greatness. 미국의 시리아 제재 해제는 중동의 맏형 사우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 등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의 중동 방문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종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 중동 순방 일정에 맞춰 중재국 카타르에서 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대화를 제안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역제안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온다면 자신도 일정을 변경해 튀르키예를 찾겠다고 말해 종전 협상의 빅딜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에서 출정식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역사관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독립지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열이 떨치고 일어난 것처럼 본인도 필사직세의 답으로 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독립지사들이 구하기 위해 뛰었던 구하기 위해 어떤 나라는 일본인지 한국인지 궁금하고. 대한민국이죠. 그 물을 필요가 없죠. 김 후보는 이날 대구 시남선열공원에서 독립유공자묘를 참배한 뒤 페이스북에 독립지사들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뛰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던 역사관 관련 질문이 뒤따른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김 후보는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이지만 일장기를 가슴에 붙이고 뛰었다면서 사실관계를 보면 일본 국적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데다 우리 대법원 또한 일본의 지배가 불법 강점이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친일몰이를 하려고 하는데, 친일몰이를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78회 칸 국제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정치적인 발언들부터 누드 금지까지 여러 논란도 함께입니다. America's Philistine president has had himself appointed head of one of our premier cultural institutions. Unlike a film, we can't just all sit back and watch. 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now. 현지 시각 13일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상을 건네받은 드니로 작심한 듯 독재와 파시스트가 예술의 위협이 된다면서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줄리엣 비노쉬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언급하면서 예술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La photojournaliste Fatma Hassouna et 10 de ses proches ont été tués par un missile qui a frappé leur maison.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칸 영화제가 다양한 정치로 시작됐다 이런 제목으로 개막식의 면면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칸의 레드카펫은 배우들의 인사마저 이렇게 제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번엔 노출이 심하거나 부피가 큰 의상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But I had an amazing dress by Gupta to wear tonight, and I cannot wear because the train is too big. So of course, I'm going to follow the rules. 품위 있는 행사를 위한 조치다. 과도한 자유 제한이다. 여러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과연 규칙이 잘 지켜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납치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범인들은 암호화폐 업계 임원의 가족을 노렸습니다. 현재 시각 13일 아침입니다.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거리에서 납치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옆엔 흰 승합차의 문이 열려 있고요.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피해자 떨어져 있던 총기를 이렇게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개입하지 않았는데 소화기를 들고 한 남자가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범인들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 파리 11구의 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피해자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의 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극우 정치인 보고타가 아니라 파리 중심에서도 납치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지난 1월에도 파리에서 암호화폐 인사를 노린 납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관련 소식입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와 실제로 만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인 2022년,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 여사와 함께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건진법사는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취지로 답장했는데 이 같은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6천만 원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를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넬 때도 건진법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선물이 전달된 이후로 보이는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가 물건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건진법사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고 4개월 뒤인 11월쯤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캄보디아에 함께 가자고 문자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을 나설 때와 시기가 겹칩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훈센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 찍은 사진을 보내며 캄보디아에 같이 놀러 가자고 문자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건진법사 소환 조사에서 이 문자를 토대로 통일교 측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측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에 가자고 한 건 맞지만 개발 사업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은 윤 전 본부장에게 문자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소주병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한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다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혜원 기자입니다. 도로가 녹색 소주병으로 뒤덮였습니다. 중장비가 산산조각이 난 소주병을 연신 쓸어 담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익산 장수고속도로 완주나들목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소주병 상자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30병들이 소주 상자 500개가 쏟아지며 도로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정리를 위해 1시간 가까이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커브를 돌다 소주 상자가 쏟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 앞에 에어매트가 놓이고 주변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강남의 15층짜리 건물 옥상 난간에 한 남성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SNS에 투신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건물에 올라가 소동을 벌였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했고 3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다 남성의 팔을 잡아 구조했습니다. 구조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소방 호스가 연신 물을 뿜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이천시 부바릅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면서 근로자 178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물류센터 1층 기계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제주 남서쪽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8명 모두 중국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고 우리 해경이 인계받아 제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지난 2022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운전자인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걸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티볼리 에어 승용차가 앞선 경찰 들이받습니다. 굉음과 흰 연기를 내며 계속 달립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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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m 더 달린 차는 4차선 도로를 뛰어넘어 수로에 떨어집니다. 뒷자리에 탄 당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 결함으로 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걸로 봤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인 도연이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고 본 건데 이에 힘입어 도연이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4월엔 국내 최초로 실제 사고 현장에서 같은 연식 자동차로 재현 시험을 했습니다. 사고차 블랙박스 정밀 음향 분석 감정, 자동 긴급 제동장치 작동 재현 시험 등도 이어졌습니다. 실행에 옮기고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일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차량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한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 2년 넘는 긴 재판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연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여 ECU 결함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재현 시험 결과도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마치 벽 같은 현실 앞에서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제조사는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며 법은 기업 편에 섭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도연이 가족은 이번 판결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소모 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동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인데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두 사람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걸로 예측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8도, 대구 27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